안녕하세요. 뉴스필 부동산부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저출생, 저결혼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2030 세대의 현황과 전망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박진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박진배입니다. 일단은 첫 장으로 고고지성 뚝 시들어가는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마 지금 같이 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 통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1960년부터 이제 집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은 1960년부터 보면은 대략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출산을 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합계 출산율 수준은 이제 6명 정도였는데요. 이제 1970년이 되면서 이제 출생아 수는 이제 100만 명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는데 합계 출산율은 이제 4.5명 수준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1983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약 한 2.1명 수준 정도로 낮아졌는데요. 이제 이때 출생아 수가 한 76만 명, 77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경 해서 이제 이때는 대략 한 1.6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고요. 이때 이제 출생아 수가 71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경에는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줄었고 이제 출생아 숫자가 4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2022년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정도이고요. 이제 출생아 숫자는 이제 25만 명 수준입니다. 이걸 긴 시계열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이제 6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출생아 숫자는 25%,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개념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저출산의 기본 개념은 2.1명, 합계 출산율이 2.1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 2.1명 밑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었을 때 저출산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2명이 만나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는데 2명을 낳으면은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연 사망률을 생각했었을 때 한 2.1명 정도가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저출산에 돌입이 됐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이제 초저출산 상황인 1.3명에서 1.5명 사이의 밑으로 이렇게 출산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설명을 들어보니까 1960년대에서는 한 6명 되다가 60년 만에 한 명도 안 나는 여성 한 명이 이제 한 명도 안 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왜 저출산이 심화된 이유가 이제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걸 좀 장기적으로 긴 흐름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먼저 일단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960년대부터 일단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1960년대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경제가 부흥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경제 성장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서 경제 정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때 정부가 내걸었었던 경제 정책으로서 인구 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이 경제 성장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요때는 실제로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보통 자녀를 한 5-6명 정도 출산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 아버지 때인데요. 근데 이제 이때 정부에서 생각한 거는 부양하는 인구가 많으면은 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준비했었던 요 자료에서 보면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적게 낳자라는 거죠. 5-6명 낳는 집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낳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방식은 1인당 GDP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근데 분자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모는 인구인데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실 정부에서 지표적으로 봤었을 때는 1인당 GDP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인구를 좀 적게 가져가자. 이런 것도 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는 경제 지표로 봤었을 때는 분모를 컨트롤해서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키우려고 했었던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1960년대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1970년대에서는 앞서 봤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이제 4명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4명대가 됐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정책의 목표를 2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어를 일단은 이제 2명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 아들 딸이 아니라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2명대 드디어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제 이때는 사실상 이때 인구 억제 정책을 멈췄어야 됐어요. 더 바람직하게는 1970년대 멈췄어야 됐는데 이제 이때 정부가 내걸었었던 정책은 이제 인구의 목표를 1명 해서 정책 목표를 1명으로 설정하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렇게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년 정도를 이렇게 흘러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때 나이에 비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이는 적게 낳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가 형성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과거로 보면은 이제 급격히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굉장히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인구 억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어떤 의사결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19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정부에 의해서 인구가 억제되던 시기, 이후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저출산이 심화되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떻게 이 저출산율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이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이 좀 어떤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1980년대에 되면은 83년경 되면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는 다른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었고요. 이게 왜 가파르다라고 하냐면은 이게 실제로 OECD 국가들 전체 평균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패턴을 보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됐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향후에 어떤 이제 인구의 구조의 문제, 그리고 향후 미래의
경제 지속 가능성의 뭐 훼손, 그리고 이제 뭐 미래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게 한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를 하고 실제로 정책을 이제 사실은 출산 장려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IMF를 바로 경험하면서 바로 넘어가지는 못했고,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지금 OECD 평균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이 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뭐 1960년, 70년, 80년대에 그 과거 정부에서는 인구 억제에 대해서 정확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2명, 1명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단은 이제 2005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그러면은 첫째, 둘째 뭐 이런 정책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소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책적인 목표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연구를 봤는데, 첫째, 둘째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연구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외에 최소한 이제 해외와 견주어 볼 수 있을 정도의 출산율 회복으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잠재 성장률이나 노동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출생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가장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좀 활력 있는 이제 출산의 환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출산의 가장 기본 전제가 출산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출산할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온 통계가 혼인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1970년부터 이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에 대한 통계를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1970년대는 대략 한 30만 명 이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늘어서 이제 40만 명 수준을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IMF 이후에 이렇게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좀 이렇게 자산 가격이 버블이 발생했었던 요 시기에 또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출생아 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출생아 숫자 자체가 다 감소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3,200만 명, 그리고 2024년에는 5,17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인구는 대략 1.6배 정도 늘었는데 옛날보다 결혼을 적게 해요.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를 낳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인을 이제 과거보다 인구가 많은데 훨씬 더 결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결혼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연간 한 70만 건 정도의 결혼이 있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대략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를 이렇게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3.4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아주 그냥 조악하게 계산했었을 때는 한 3.4명 정도 출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은 1.3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1.3명 정도가 된다는 거는 결혼을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명은 낳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결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조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최소한 한 명은 출산한다라고 하면은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 자녀부터는 좀 현실적인 양육이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거 말고 첫째를 위해서는 결혼하고 싶은 사회, 출산을 해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훌륭한 자녀를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마련돼야 된다. 지금은 뭐 집값에 아니면 사교육비에 출산하기 싫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해소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챕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집값과 이제 출생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이 좀 집값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해서 출산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은 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니 애를 굳이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출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사회 전반의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는 형제가 둘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을 낳아서 이제 본인들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굳이 너는 이제 커서 이제 한 명만 낳아라 아니면 낳지 마라 이런 말씀도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탄탄한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뭐 2명, 3명 이렇게 단기적으로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경제 위기를 경험했어요. IMF 외환위기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회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체계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다르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도 실직하게 되고 명예퇴직도 이렇게 요구받고 고용 자체는 유연화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직 이런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굉장히 고용 상태가 불안해졌습니다. 회사 취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결혼, 출산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혼인 건수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주택 가격 그리고 사교육비 특히나 이제 출산을 또 하는 당사자인 여성이 이제 출산 이후에 이 고용의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연구 내용에 조금 앞서서 좀 준비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한 2024년에 그 우리나라 결혼 비용 리포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발생하는 이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드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전국 평균입니다. 3억 474만 원 정도. 3억이 듭니다. 근데 사회초년생한테 3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신혼집이 대략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혼 비용에서 신혼집이 전체 비용에서 7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소비하는 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데 아기가 없으면 이 정도 비용인데 아기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보육, 교육, 양육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를 좀 더 좋은 데서 키우기 위해서는
좀 학교가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비용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신혼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제가 2022년도에 했었던 연구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애 주기 적자 구조를 가지고서 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7세 이전까지 적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26세까지는 이제 소득이 있더라도 일단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까지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 전체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 적자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연령별로 볼 때는 5세까지는 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5세 이후부터 갑자기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교육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26세까지 이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은 6억 한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배면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택 부분은 굉장히 주거비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사교육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살펴봤는데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원희 박사님과 함께 한 연구가 2020년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좀 찾고자 했었던 게 집값은 분명히 핵심 요인이긴 한데 그 교육비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을 사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많이 내는 사람은 이자가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지불을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생각하면은 뭐 이제 통계를 보면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어보면은 몇백만 원 이렇게 듭니다. 이거는 교육비가 실제로 주거 마련을 위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사교육비를 생각하는 가게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쟤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비싼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키워낼 수 있을까?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구를 한 거에서는 이제 사교육비도 실제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기서 더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교육비도 올라가고 사교육비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요 효과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가령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집값이 비싼 강남 8학군 같은 경우가 학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이 사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구나 뭐 또 여기 안양, 평촌 이런 데도 보면은 대구에도 보면은 뭐 수성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학원이 밀집해 있으면은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출산율에는 이제 주거 비용과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요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동일한 주제인데 저희 경제학자들은 이 모형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학계에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모형을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형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모형을 설계를 한 이후에 뭐 최근에 보면은 사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밝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뭐 연구 보고서도 제 모델을 사실 벤치마크해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이 모형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거는 이제 전년도 합계 출산율이 높으면은 다음 년도 합계 출산율이 이제 높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택 가격의 상승과
이제 사교육비의 증가 역시 출산율의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했고 또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모형을 하나 더 했는데 사실 매매도 우리가 많이 주거하지만은 신혼부부들은 전세에 많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매매 가격이랑 사실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뭐 계량 경제학적으로 하나의 모형 하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내생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실 매매 가격 모형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매매 가격의 상승, 전세 가격의 상승,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 이것이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 출산율 하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라든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리스크 뭐 이런 게 가장 크고 그와 함께 이제 주거비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 영향은 이제 항상 좀 일정하게 나타나나요? 일정하게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이제 이 영향이 과연 일정할까? 일정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주택 가격을 생각을 해 보면은 아주 옛날에도 뭐 1960년대도 그렇고 뭐 2000년대도 그렇고 2024년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가장 비싼 그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아주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월등히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PIR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개인이 이제 전국 평균으로 봤었을 때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PIR이 한 15 정도로 나오는데요. 해외에 다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40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대비했었을 때도 집값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산을 안 할 요인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장기적인 어떤 그 시계열 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실제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하면 대략 출산율 하락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차는 계속 줄어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21년 이 시기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요때 굉장히 시차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혼도 줄고 전반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이 저금리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한 명당 6억 2천만 원이나 하는 이 자녀를 출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여기에 쓰지 않고 자산에 투자할 것이냐 사실 이 상황에 놓여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이런 자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사람들이 자산 투자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코인이나 주식을 했고 조금 더 여력이 되는 사람은 집을 샀습니다. 영끌을 했고요.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은 더 경제적인 이유에서 내가 조금은 더 이득을 보기 위한 선택을 이 시기에 많이 했고 지금 저출산이 많이 심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두 번째 챕터에서 집값이 오르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 출생률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 네. 일단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아무리 집값에 대해서 짚어봤으니까 전세 가격이 출산율에 좀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에서도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이 그 전세나 월세에 대해 월세에 이렇게 주고 하는 이제 경향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시장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살펴보면은 그 2018년 경에는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2015, 16년도에 주택 그 공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많이 늘었고 이때 2018년 이후부터 해서 사실은 준공 물량이 이때 집중이 됐었고 사실 이때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부 지역이 이렇게 상승 국면이었고 사실은 전국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안정된 국면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세 시장은 이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었던 시기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정적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제가 준비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 19년도 해서 안정적이었다가 2020년도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폭등했었습니다.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사상 전세 거래가 가장 많았고 역사상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아졌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하게 됐어요. 근데 월세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세만큼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령별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점유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10대와 20대는 사실 월세에 주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인데요. 이제 30대가 되면은 전세가 한 31%, 월세가 32%, 자가가 31% 하면서 주거가 전세 쪽으로 좀 넘어옵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자가 점유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대표적인 점유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 안정 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보증도 정부에서 이제 공적 보증도 많이 해서 이제 대출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정책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후행해서 살펴보면은 2020년, 21년에 가격 폭등 이후에 사실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소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거의 불안정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전세 거주자들도 이제 뭐 내가 조금은 더 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이냐,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 조사 데이터 보면 젊을수록 월세라든가 전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신혼집으로 처음으로 이제 렌탈을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전세 가격 좀 안정 필요하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자체는 임대차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그 변동성이 약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21년 이때 폭등하고 그 후행해가지고 폭락하는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제 급등도 안 되지만 급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세심한 어떤 정책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4년치를 한 번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임대료가 상당히 폭등할 것이다. 여러 가지 아니다.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출산율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나요? 임대차 3법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임대차 3법, 특히나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요구권제랑 그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사실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임대차 2법을 통해서 2년보다 더 길게 살 수 있는 4년, 그리고 시장 가격이 5% 이내로 갱신을 했었을 때 5% 이내로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가격이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는 이 정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제가 요게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그럼 시장에서 이제 갱신 계약과 이 신규 계약을 시장에서 그럼 얼만큼 많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게 중요한데요. 사실 갱신 계약을 그 당시에 많이 선택을 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조금은 더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안정적인 가격에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에 조금 더 길게 주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거 안정도 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뭐 출산율에도 일견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RTMS 자료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신규 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80%, 그리고 갱신 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20%였습니다. 의외로 갱신 계약을 선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 시기가 이렇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임대차 2법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년치를 먼저 올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임대인의 어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호가는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2법은 가격에 호가는 올릴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부를 수 있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가령 3억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1억, 2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호가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시장 가격이 되기 위해선 이게 호가가 실거래 가격이 실제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2020년, 21년 이 시기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호가가 실거래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 내가 조금은 더 주거 상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 소비를 역사상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자 비용도 늘었잖아요.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이후에 발생하는 그 많은 부분에서 이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전세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도했었던 임대차 2법이 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정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됐고, 출산을 현재 사후적으로 봤었을 땐 출산을 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 안 되게끔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챕터는 이제 전세 가격의 출산율 영향 이런 거를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집값과 전세 가격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출산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더 이들을 고려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일단 네 번째 챕터는 이제 첫째 출산은 집값, 둘째는 교육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자녀 수도 이제 어떤 출산의 영향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할 때는 구체적인 자녀 숫자를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실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설정 없이 막연하게
막연하게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단은 정부의 정책 자체도 가령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저는 사실 잘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둘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2023년 기준의 통계는 안 나왔지만 0.7명대 극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조금은 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녀 한 명을 더 잘 출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먼 미래인 이제 뭐 둘째, 셋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더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자녀 기준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이제 뭐 3명인 곳도 많아요. 뭐 교육 이런 부분은 3명도 안 낳는데 다자녀 기준 3명을 하는 거는 그건 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토교통부는 이제 2명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첫째, 둘째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자녀랑 이제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모두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출산율과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데 나만 낳아서 뭔가 손해본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임신을 결정하는 시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첫째 자녀를 그러면은 가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첫째 자녀는 결혼의 조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결혼을 하면 한 명을 출산하는 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째를 낳기 이전에 결혼했었을 때 중요한 게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분석 결과에서도 이제 첫째 자녀를 위해서는 이제 주거비 부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교육비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제 자녀 출산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경제적인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첫째도 출산하지 않는데 둘째는 당연히 출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쌍둥이를 놓으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세 가격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녀 출산에 있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초년생인 이 이제 2030 우리 청년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이 임대차에서 영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안정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사교육비 영향 역시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이제 사교육비 영향도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보다 사교육비의 영향이 조금 더 회계 분석상에서 좀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돼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나왔던 각 요인의 그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 그렇죠. 이 기여도가 저희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회계 분석을 한 결과 자체는 그 이제 어떤 요인이 이렇게 변화했었을 때 이제 탄력적으로 얼만큼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출산율이 뭐 과거 대비해서 뭐 0.2명, 3명이 줄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변화분에 대해서 각 변수가 그러면 이 변수는 얼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이 분석한 거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기여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이제 전체 그 자녀 출산율의 첫째 자녀 출산율 변동의 약 한 30.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이 중에서 매매 가격이 14.6%, 전세 가격이 15.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제 가령은 이제 출산율이 뭐 100%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매매 가격에 의해서는 14.6%가 출산율이 줄어들었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5.8%의 출산율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 정도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6.5% 정도로 해서 사실은 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이 수준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이제 이제 실제로 계속 한 일정 기간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못하는 이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경제활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대출금을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었을 때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뭐 휴직을 하고 이렇게 살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요인들은 다 경제적인 요인이다. 근데 사교육비가 좀 적게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결혼할 때 사교육비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부들한테 사교육비 부분이 많이 들 거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전제해 둔다면은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교육비 부분이 이제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가 가장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첫째 자녀든 둘째 자녀든 셋째 자녀든 이제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17.6%, 그 다음에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18.7%,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8.3%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교육이 전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등학교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2030 세대들이 사실 불과 한 10여 년 전 이렇게 하면 수험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얼마나 힘들게 이제 학원비 내시고 이렇게 했었던 걸 다 압니다. 내가 나의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내가 전세비나 전세에 대한 대출금이나 아니면은 주택 매입을 한 거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서 그 돈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30년 만기 이렇게 하는데 매달 몇백만 원씩, 100만 원 넘는 이런 큰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해가면서 또 자녀 사교육비를 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2명 중에 한 명은
자녀의 양육이나 보육 이걸 위해서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심하게는 사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해서 이제 2030 세대들은 출산을 좀 적게 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네 번째 챕터에서는 자녀 출산의 이제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뭐 내용이 이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조금 기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는 또 3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각 지자체마다 또 그러니까 3명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나 이쪽 정부에서는 2명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2명으로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뭐 가끔 공항을 이용하면 또 인천공항은 또 이제 2명까지는 다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2명으로 하는 다자녀라는 어떤 기준이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2명으로 통합하고 사실 2명도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할까봐 혹시나 걱정할 것 같은데 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2명이 나오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2070년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인구의 노년 비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2명으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다 통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이제 전세 가격과 사교육비 영향이 좀 모두가 다 크다고 나타났고 조사 네. 내용상 보면요. 그다음에 둘째는 좀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좀 분석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출산 계획, 전년도 출산율과 집값 상승이 이제 좌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첫째 자녀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된 출산율 데이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거는 과거의 경험치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경험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출산율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전망을 해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자녀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둘째 자녀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포캐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 미래 출산율에 대한 이제 기여율,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전년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첫째 자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이 분위기가 해소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왜냐하면은 전년도 출산율이 대략 한 75% 정도 첫째 자녀 출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출산을 그래도 조금은 해야겠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겠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와 문화적인 분위기, 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첫째 자녀는 낳는 것 같아요. 1.2인가 아까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일부 이제 부분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미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결혼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 마련 필요하고 요 때는 사실 뭐 집값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너무 높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제가 최영준 교수님과 이렇게 했었던 방송에서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정한 결혼에 대한 상, 이런 32평 아파트에 뭐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요구나 나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학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본의 아니게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높은 집값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자녀는 어떻게 전년도 출산율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나요? 그렇죠. 전년도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출산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받고 있는데, 먼 미래의 출산 결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영향이 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미래에 뭐 어떤 출산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그럼 고려하게 되는 요인이, 이제 둘째부터는 일단 첫째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첫째를 낳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현실적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첫째를 낳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둘째를 낳게 되면은 애한테 방을 하나 더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면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방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애를 낳아서 이제 그래도 공부는 잘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교육이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조금 더 넓은 방, 이제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부분, 특히나 부부의 맞벌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은 사교육비나 아니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제 둘째 이 자녀에 대한 출산의 결정, 이제 미래 출산율에 대한 결정 기여도는, 둘째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만은 이제 그게 낮아지고 주택 가격, 특히나 주택 매매 가격 부분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교육비 부분도 이제 한 6년에서 9년, 10년 요 사이 정도는 한 10%대 정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초에는 한 3년 이내에는 12%, 13%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6년 후는 40%대 수준, 그 다음에 9년은 40%대 후반, 12년에는 거의 50%대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자녀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 전망을 했었을 때는 진짜 중요한 건 여성의 고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은 더 내가 출산을 하기 더 좋은 환경을 사실 정부가 제공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어떤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어떤 특정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공공기관에 재직하시고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들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단절될 것 같으니까 굳이 내가 둘째를 낳아야 되나? 첫째도 힘든데?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조금 더 좋은 집을,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어떤 집을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방을 하나를 더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돈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교육비도 이렇게 문제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섯 번째 챕터로 출산 계획, 전년도 출산율과 집값 상승이 좌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전년도라는 게 이제 특정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약간 이게 좀 탄력적이다 보니까 한번 좀 출산율이 높아지는 방향성을 잡으면 좀 그쪽으로 쭉 가는 좀 흐름이 좀 있잖아요. 이게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남들이 안 낳는데 왜 나만 낳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낳으니까 나도 낳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낳는 그런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전년도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첫째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우리는 일단 한 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이 장려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1960년대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난 거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출산이 조금 더 장려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요 흐름이 타면은 분명히 이제 저출산 회복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6번째 장으로는 셋째 이상 자녀는 집값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주제인데 그냥 내용상 보면은 뭐 아까 1960년대는 이제 한 6명까지는 났었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셋째 이상 한 3명 이상을 두는 가정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사실 이제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셋째 이상을 낳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와 둘째부터 많이 낳아야 되는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러면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우리가 지금 결정 요인들이 주로 이제 주택 가격이나 이제 사교육비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이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단 첫째와 둘째 자녀 요 분들 요렇게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굉장히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셋째 자녀가 이제 집값에 영향을 안 받아라고 하는 요 이슈는 사실 셋째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셋째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한다면 집값에 영향을 받겠죠. 이제 우리 셋째한테는 이제 이 방이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 방 하나, 그 다음에 첫째 방 하나, 둘째 방 하나, 셋째 방 하나 이렇게만 하더라도 집에 방이 여러 칸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낳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긴 안목에서 좀 이렇게 살펴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주택 가격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주택 가격이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일정 한 10개월 정도 임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출산 계획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한 1년여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이 발생했었을 때는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어떤 사회 현상이 이제 사회 현상에 따른 이제 출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그래서 요 상황을 실제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과거에 1990년대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화인데 그런데 대략 2015년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이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패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셋째 자녀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첫째 자녀만 선택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둘째 자녀까지 선택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냥 평균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은 이제 셋째 자녀 자체는 이제 어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자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명으로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했었을 때는 이제 이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첫째 자녀를 출산해서 부양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2명 이렇게 해서 하고 다자녀 기준은 이제 2명으로 다 통폐합하는 형태로 가고 셋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국가가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으로. 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은 파격적인 정책을 해줘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셋째 자녀는 정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어떠냐 뭐 제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7번째 챕터에서는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짚은 내용인데 어떻게 그냥 지금은 주로 이제 좀 소형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정도만 이제 주거 지원에서 좀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이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앞서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주거 소비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 혼자 살면은 고시원방에 살아도 돼요. 굉장히 작은 면적을 소비를 해도 되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주거 소비 면적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면은 첫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어떤 신혼부부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어떤 주택은 사실 첫째 자녀를 과연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인지를 사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는 무조건 첫째 자녀를 출산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주거 면적을 상향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뭐 공공임대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주택 정책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아니면 신혼부부한테도 좀 확대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게 지금 사실 우리 신혼부부들 2030 청년들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먼 이제 외곽 지역에 주거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주거지와 이 직장 간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그럼 이 출산한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기르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은 계속 지원돼야 됩니다. 뭐 가령은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신혼부부에만 해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청년들을 주거 정책에서의 후순위로 밀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공급 체계는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직주 근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조금은 더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주로 지원되는 이제 주택이라는 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이제 특별 공급에서 일부분 배정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쨌든 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많이 선호되는 또 그런 주택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좀 전환될 필요도 있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공급적인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좀 다양화하고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단 공급 면적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공급 면적뿐만이 아니라 이게 임대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종의 개념은 이제 믹스라고 합니다. 소셜 믹스. 예, 그렇게 좀 섞어서 내가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숨겨주면서 이렇게 좋은 가격대로 제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도심 내에 이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주거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출산율 제고나 이런 것들에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신도시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블록화 시켜가지고 아예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가 있고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당시에 그때 이제 마곡지구가 소셜 믹스를 좀 섞어놨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디가 임대주택인지 모르고 외부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집값도 상대적으로 좀 튼실하게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모습도 보였고 또 누가 임대주택 소유자인지 거주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갭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임대주택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좀 주변 시세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믹스를 통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청년들이 왜 2020년, 21년에 집을 그렇게 영끌을 하면서 샀겠습니까? 자산 형성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주거를 소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분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모델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 챕터는 이제 업계도 변화해야 한다. 출산 육아 위한 시장 선점 필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업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세종에 살고 있어요. 세종에 살고 있고 이제 저는 세종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자녀를 키우기 좋은 이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종은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다 아파트고 특징적인 게 다 아파트 단지가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끼고 있고 아파트 내에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하화되어 있어가지고서 애들이 안심하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주거 기능만 이제 생각해서 왜냐면 빨리 지어서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전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고요. 저희 애들도 뛰고요. 저희 윗집도 뛰고 저희 밑에 집도 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될 부분이 있어요. 수요자들이 실제로 건설업체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잘 만든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브랜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도 정부도 규제하지만 또 건설사도 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4, 5년 전에 예전에 그 동탄이나 뭐 평택 이런데 분양할 때 보면은 컨셉이 이제 에듀라는 걸 붙여가지고 항상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지나가면 이 거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에듀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유명 브랜드 교육 브랜드들을 런칭해서 그쪽에 상권을 형성하게 하면서 조금 분양에 굉장히 좀 흥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 주택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뭐 가령은 이제 그냥 가령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녀 교육이 필요 없는 연령대 사람들이 주로 만약에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리가 주거 소비를 30대, 40대 요 층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녀를 출산해서 이 실제로 자녀를 보육, 양육, 교육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 떼서 이렇게 어떤 주거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주거를 공급할 때 있어서도 교육 부분은 같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미분양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실제 수요자층들이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된다면 조금은 더 지금 현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어떻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출산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거에 감안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그 임대차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공공의 역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돈이 이렇게 충분히 없어서 이제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조금은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이 계층들이 실제로 조금은 더 이제 주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저희 연구원의 다른 어떤 연구원 선생님이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학교 후배들도 과거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됐다고 해서 가본 적도 있는데 좁습니다. 이 집에서 과연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살긴 너무 좋아요. 초점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LH이지 않습니까? LH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저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주차장이 지하화 안 된 곳은 LH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난 저기 가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민간임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그걸 소비하고 이제 주거 상향을 하기에 너무 돈을 많이 써버려서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할 때 있어서 수요자 의견이 좀 반영되는 형태로 조금은 넓은 평수, 그리고 조금은 이제 이렇게 안전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요는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특히나 좀 이제 잘 지으면 이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혼자 들어와서 그 집에 살았는데 결혼하고 그 옆에 동에 가서 살다가 이제 아이 낳고 그 옆에 동에 가서 살고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저출산, 저출생, 뭐 저결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 저출산 왜 우리만의 문제인가,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긴 하겠지만 특히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이 높은 뭐 홍콩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뭐 대만, 특히 뭐 유교 문화가 좀 강한 나라이어서 그렇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뭐 둘째를 낳기 위해서는 첫째를 낳아야 되니까 또 첫째를 낳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셨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지점에서 이제 깊은 공감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목표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합계 출산율 1명에 대한 회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1명에 대한 회복을 정책적인 목표로 세우고, 첫째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출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2명 혹은 그 3명 이상을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과감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T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티언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먼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신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독려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다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